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홍입니다. 오늘은 일본 극복 시리즈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 극복 시리즈에서 인물 시리즈 중에서 이 앞전에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의 주요 인물 중에서 일본을 극복한 사람 그러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이순신 장군 생각나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입니다. 전쟁 때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극복했고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안중근 의사가 일본을 극복했습니다. 자, 그럼 평시에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본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본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거죠. 일본보다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겁니다. 삼성그룹이 일본보다 지금 20개 이상의 품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국부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건희 회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건희 회장의 일대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건희 회장과 일본과의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과 다음번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에서 일본과의 인연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영향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사업적 어떤 영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이건희 회장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거의 합류를 했지만 그래도 중진국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최첨단 산업을 중진국에서 1등을 가져온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삼성그룹은 싼 전자제품을 세계에 파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글로벌 초인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변신, 쉽게 말하면 제2의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희 회장의 등장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크나큰 변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생산을 한다는 거죠. 이건 덴마크의 GDP와 똑같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GDP를 받아서 이 낙수 효과가 얼마나 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상속세가 10조 9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이 한 번 한국 사람들 전체 맞히는데 4조가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코로나 백신을 3번에 걸쳐서 맞을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삼성그룹이 있어서 삼성그룹의 상속세만으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삼성그룹은 매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삼성그룹은 세계 1등이라는 자신감을 국민들한테 주었습니다. 삼성그룹이 지금 20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 1등의 자신감 이게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굉장한 자신감을 준다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일대기는 이건희 회장이 1966년에 그룹에 들어와서 1987년에 회장에 임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회장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회장직을 사퇴하는데 그리고 2011년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심근경색으로 병상에 눕기까지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업에서 주요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20몇 년 동안 총수를 하는 가운데서 주요 계기가 있었는데 주로 계기는 한 3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반도체와 인연을 맺은 게 1974년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당시 이병철 회장은 부정적이었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50%를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고 나서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1982년에 도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이 반도체에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것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의 캠핀스키 호텔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이때 신경영 선언을 하게 되죠. 이걸 계기로 삼성그룹이 완전히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발판을 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희 회장의 일본과의 인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만 10세 때 일본으로 초등학교 시절에 일본으로 가서 유학을 하게 되죠. 당시 이병철 회장이 어렸을 때 선진국 문물에 접해야 된다. 그런 신념을 아주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잠깐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대학교 때 와세다대 경영학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 10년을 유소년기 시절에 10년을 일본에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 하면 일본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맺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모든 기술을 일본에서 주로 도입을 하고 그리고 모든 기술자 그리고 전문가를 주로 일본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는 그런 일본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또 1990년대 중반에는 JLGF라고 해서 이 저패니즈 프렌드십 해가지고 이건희 회장을 둘러싼 일본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CEO들 그리고 전자제품의 총수들 이 그룹이 1990년대 중반에 생겨서 2000년대 중반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는 이 그룹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희 회장이 넘어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넘어야 되지 않을 선을 넘은 건데 그건 뭐냐면은 일본의 전자업계를 석권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일본 LJP가 있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체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일본 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10살 때 일본에 갔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부모가 없는 일본 생활은 여러분들도 잘 상상이 가시겠지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그때 취미 생활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레슬링을 보는 겁니다. 그 레슬링이 뭐냐면은 역도산, 리키도잔이라고 해서 제일교포 출신 역도산의 레슨을 보는 게 취미였는데 이 취미가 이건희 회장의 유소년기에 정신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걸로 이건희 회장 자신이 스스로 회고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역도산은 한국의 제일교포로서 일본에서 스모 선수를 하다가 레슬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헤비급 챔피언까지 세계 헤비급 챔피언까지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일본은 폐허의 미국으로부터 미 군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마음에는 미 군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런데 레슬링에서 시원하게 역도산 선수가 미국 선수를 누르는 이것 때문에 일본인의 우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제일교포죠. 제일교포가 모든 차별을 받으면서 일본 사회에서 일본의 우상이 된 거에 대해서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도 사실 그런 운동의 소질을 갖게 되고 또 레슬링을 해서 실제적으로 서울 사대부고 시절에 2학년 때 전국 레슬링 대회에 나가서 입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젊었을 때 생활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승부군성을 갖게 되고 이 승부군성 플러스 1등에 대한 욕심. 그래서 젊은 시절 약간 야구자들과도 이렇게 어울렸지만은 이런 근성이 결국 이건희 회장이 총수가 됐을 때 인재 경영 그리고 천재 경영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천재가 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 이런 천재 경영론까지 확대되는 그 근원이 바로 어렸을 때의 역도산과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수로서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획기적인
여러 가지 이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1993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93년에는 2월 달에 로스앤젤레스에 가가지고 로스앤젤레스 가전시장에 갔는데 마침 가전제품 파는 데 갔는데 삼성의 제품이 먼지가 듬뿍 끼어가지고 삼성의 제품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때 굉장히 직원들을 호통을 칩니다. 또 한 번 3월 달에 이즈모시를 방문합니다. 이즈모시는 동해에 있는 일본의 조그마한 시인데 이즈모시를 방문해서 그 이즈모시의 시장을 만나서 일본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 이론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1993년 6월에 동경에서 기술개발회의를 개최를 하고 그날 저녁에 삼성의 그때 고문으로 있었던 후쿠다 고문과 일본 사람 서너 명과 밤새내 토론을 합니다. 거기서 받은 게 후쿠다 보고서인데 이게 나중에 바로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건희 회장은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사업을 여러 가지 명령을 지시할 때 일본에 가서 제대로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백화점 사업이 무엇이냐 이걸 신세계 백화점 간부한테 물었을 때 신세계 백화점 간부는 백화점 사업은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백화점 사업은 부동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은 무엇이냐 이렇게 업에 대해서 무슨 업, 시계산업, 반도체 산업 무슨 업에 대한 특성을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에 맞게 그 업이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이 무엇이냐 그럴 때 이건희 회장은 양심 산업이다. 그리고 시대 산업이다. 타이밍 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양심 산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박사부터 시작해서 그걸 만드는 직공까지 그게 수천 명이 노력이 결집이 돼야 되고 그리고 300여 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개발과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양심 산업이라는 거죠. 또한 반도체 산업, 전자산업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이밍 산업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그때마다 하는 게 일본으로 가서 현장을 직접 하세요. 이런 게 이건희 회장의 사업 마인드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건희 회장의 대일본관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일본에 기술적으로 애속이 된다. 한국이 그래도 잘 나간다 하는 전자산업, 조선산업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이 결국 핵심 부품은 아직까지 일본에 애속되어 있다. 이 애속을 탈피를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완용을 욕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사업가들이 우리의 기술자들이 이 상태를 계속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후손들로부터 박완용, 김완용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 이 기업가가 결국 매국노가 된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일본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은 굉장으로 사업적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이걸 크게 저는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1993년에 이건희 회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1989년에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해서 패나소닉을 창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또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또 혼다 소이치로 그리고 모리타 아키노라는 소니 창업자들이 그 당시에 거의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은 일본에서 이 전자산업 관련해가지고 이런 경영의 신들 그리고 아주 창업자들이 지금 부재할 때 바로 한국이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즈모라는 조그만 시에는 이학군이 데슨도라는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은 원래 동경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메를린츠사의 부사장까지 하는 국제금융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시장을 하게 됐는데 그 시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일본의 행정 조직을 바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바로 이즈모 시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노하우는 이렇습니다. 행정은 서비스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극을 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자극을 줬냐. 백화점 한 군데 시청 분소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장 한가운데 시청 분소를 뒀습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힘든 걸 일반 기업체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이 일반 기업체의 사고 방식을 공무원사회에 퍼뜨려서 공무원사회에 자극을 줘야 된다. 결국 이런 이즈모 시장의 이런 충고, 이런 게 결국 나중에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이 말하는 신경영 선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일본 사람들을 많이 기술자들을 많이 고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세라에서 기술자였는데 디자인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디자인 고문으로 발탁이 돼서 삼성에서 근무를 하다가 삼성 조직이 너무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퇴직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3년 6월에 오쿠라 호텔에서 저녁에 이건희 회장과 밤새내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하고 또 후쿠다 고문이 보고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게 후쿠다 보고서라는데 그 후쿠다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프랑크푸르트 가는 비행기 내에서 이건희 회장이 그걸 몇 번이고 정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모두 바꾸라는 아주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으로서 삼성의 그룹의 완전히 체질을 바꾸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기타오카 도시아키라는 일본 사람이 책을 진 게 있습니다. 세계 최강 기업 삼성이 두렵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지금 일본에는 CEO들이 월급쟁이다. 투자 전략 하고 싶지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과 비슷한 내용은 다음 유튜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 일본 극복의 방법은 다음 시리즈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 삼성은 이런 식으로 일본을 극복했습니다. 8인치 반도체 있습니다. 웨이퍼, 그러니까 반도체 원판이 있죠. 이걸 지금까지는 6인치를 썼는데 삼성은 이걸 8인치를 썼습니다. 8인치 쓰면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공정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대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 어려운 과정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반도체에서 이 8인치 이 도박이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이 반도체에서 이걸로 삼성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판도를 바꿔서 일본을 극복했던 겁니다. 이런 일본 극복 시리즈, 요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어떤 이건희 회장한테 영향을 미쳤느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건희 회장이 2009년에 일단 총수를 그만뒀죠. 그런데 2011년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 복귀한 이유가 뭐냐면은 토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입니다. 원래 토요타는 안전하고 완벽한 생산 라인 시스템, 그러니까 무결점 생산 라인 시스템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무결점 생산 라인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이 토요타가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의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문 생산이 늘었습니다. 주문 생산이 늘자마자 토요타는 이 무결점 생산 라인을 초과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산을 하다가 결국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되고 그게 급발진 사고가 100만 건이 넘어서 세계적으로 토요타 리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도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2011년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영향이 결국 총수에서 컴백하는 여기까지 일본의 영향이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유튜브에서는 일본과의 영향 그리고 일본으로 받은 사업적 영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일본을 극복하는가, 그 극복하는 사례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